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 짜잔! 초격차! 권오연 회장님의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사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책 제목이 초격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초격자가 아니고 초격차였더라고요. 격차에 이제 초자를 붙여서 초격차인데, 이 책에 대한 오늘 책 내용에 대한 서머리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지금 교보문고 경제경영, 제가 가는 교보문고는 강남 교보문고예요. 근데 강남 교보문고 그 경제경영 그 평대, 화제의 책 평대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1위.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 책의 뒷부분이나 맨 앞부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월 10일에 초판 1쇄인데 벌써 9월 13일에 초판 16쇄. 그러면은 지금 3일 만에 16쇄. 근데 이제 요즘에 출판사들이 일부러 책이 많이 팔려 보이게 하려고 보통은 1쇄에 뭐 2,000권, 뭐 아니면 1만 권 뭐 이런 정확한 단위가 있는데, 일부러 이 책이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 1쇄 찍을 때 부수를 되게 적게 하는 데도 있대요. 근데 이 세멘파커스 출판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한번 나왔었는데, 힌트,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책. 아프니까 청년이다. 아프니까 뭐라고? 아프니까 뭐라고? 아프니까 청년 아니에요? 뭐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얼굴이 되게 빨개졌네. 이거 앵글 맞춰주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엄청나게 큰 베스트셀러죠. 제 아내가 또 이제 지쳐있는 저를 위해 또 재밌는 말을 해줬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시작으로 제가 세멘파커스 책을 막 일부러 다 읽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책을 이렇게 출간하더라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세멘파커스가 그렇게 공신력 있는 잘 나가는 출판사 중에 하나라면 굳이 그렇게 출판 부수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책이 잘 나간다고 이런 그런 허접한 브랜딩은 하지 않겠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출판사에게 잠깐 꺼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은이가 권오현, 이제 삼성전자 회장님, 2017년에 이제 스스로 은퇴를 하셨죠. 그 회장님이고, 이 이제 내용을 정리하신 분이 김상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셨어요. 이분이랑 이 책 에필로그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017년 봄부터 2018년 여름까지 1년여에 걸쳐 삼성전자 권오연 회장과 단독으로 진행한 수차례 대담을 통해 초격자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 책은 깊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질문과 리더십에 관한 권오연 회장의 탁월한 통찰이 최고 수준에서 만난 결과물이다. 김상근 이분이 지은 책으로 군주의 거울, 카라바조 이중성의 살인미학, 딱 들어도 엄청 어려운 책들을 갖죠. 마키아벨리 등이 있다.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자인데,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 통찰을 가지신 분의 아주 수준 있는 질문과 그리고 이 삼성전자 회장으로서의 그 탁월한 통찰을 갖춘 최고 경영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초격자의 이 청사진을 그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연 분께서 지으셨고, 김상근 분께서 교수님께서 정리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의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다 머리를 짜면서
딱 한 줄, 대중이 각인할 수 있는 한 줄, 그리고 이 책을 관통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한 줄, 슬로건 한 줄을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매시고 엄청나게 기획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싸매서 고민해서 이렇게 내놓은 컨셉의 한 줄이 어디 있냐면, 이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있으면 꼭 이 책 표지에 이런 한 줄이 어디엔가 써 있어요. 그죠? 아내님? 그것처럼 이 책의 컨셉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이게 컨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부제라고 할 수 있을까? 여하간 이 초격차 이 단어가 대중에게 친숙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권오연이라는 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이런 분이 쓰시는 책은 초격차 전략이다. 그러면 그냥 출판사에서 그 제목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인 경우 덜 유명하거나 공신력이 없으신 분들은, 덜 있으신 분들은 출판사에서 회의를 해서 제목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하간 초격차라는 제목과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이게 이제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 이걸 띠지라고 하잖아요. 띠지. 이걸 띠지라고 하는데, 이 띠지에 써 있는 글도 출판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글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띠지나 이 표지에 이렇게 한 줄 있는 이런 슬로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속 음미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서, 아, 이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포지셔닝 했구나, 이런 식으로 브랜딩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케팅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볼까요?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경영의 귀재. 어떤 얘기일까요? 반도체 얘기. 조간이라 그러죠. 아침 신문 같은 거 보면 작년이나 이번 연도나 엄청나게 이슈화된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쓰는 반도체 칩이 다 인텔이었잖아요. 삼성이 최초로 2017년에 삼성전자가 최초로 인텔이라는 부동의 1위 반도체 기업을 꺾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때가 2017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2017년에 그렇게 하이 피크를 찍은 거죠. 그때 그 삼성전자를 총괄하고 있던 최고 경영자 사장님이 바로 이 권오연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경영의 귀재. 이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책은 이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이 책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설명이 필요 없고, 아, 삼성전자 사장이 쓴 거야? 그럼 거기에서 오는 기대감이랄까? 이런 컨셉이 딱 오는 거죠. 삼성전자 권오연 회장의 33년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 33년 이분이 삼성전자에 들어오셨을 때인 것 같아요.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 이런 식으로 이 책의 겉표지를 통해서, 이쪽 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 게, 출판사에서 제가 저번에 에디톨로지 말씀드리면서 100만 부 출판 기념으로 하드커버로 만든 새 버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초판부터 하드커버예요. 그죠? 초판부터 하드커버. 이걸 하드커버라 그러지? 근데 벌써 3일 만에 16세면 말 다 했지.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왜냐면 이 책은 경영에 관한 책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입장이 아니시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33년 동안 한 조직의 리더로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리더란 무엇인가,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양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또 자기계발서 분야도 아니잖아, 경제 경영 부서는 분야는 나는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사이트를, 또 귀한 인사이트를 놓칠 수 있어요.
자,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프롤로그. 프롤로그 제목이 뭐냐? 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소제목은 그 본문을 통찰하는 하나의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써니님?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작가의 의도를 굉장히 면밀히 볼 수 있는 키포인트, 꿀팁이에요. 프롤로그, 변신, 1장, 리더, 탄생과 진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소제목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본성 대 훈련,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얼마나 재밌겠지 않아요? 여러분, 강남역에 가시면, 강남역 몇 번 출구더라? 써니님? 강남역 가시면 삼성 건물 하나 있잖아. 거기 가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에 입사하셔서 삼성에 다니시는 분은 이게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감이 뿜뿜하시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다니고 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잖아요. 전자.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 뿜뿜하겠습니까? 근데 그 조직을 33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의 이제 수장으로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이 책의 아주 정체성이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엄청난 통찰력이 막 숨어 있을 것 같잖아요. 막 한 줄 한 줄 너무 아까워. 왜냐면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언제 인텔, 미국의 막 창업의 나라, 기업의 나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인텔을 누른 한국의 삼성전자 수장이 생각하는 경영의 이 300페이지 글을 어떻게 읽어보겠어. 난 너무 이게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려. 하여튼 그래서 1장 리더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1장 리더, 2장 조직, 3장 전략, 4장 인재거든요. 근데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계발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 분야냐면 1장이랑 3장 1장이랑 3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통찰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장은 리더에 관한 얘기예요. 이 리더의 일, 리더의 가치, 변화와 변신, 리더의 시간, 의사결정. 이런 리더에 관한 자기가 33년 경영하면서 리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분 이제 나중에 여기 뒷부분 보면 스티브 잡스 2007년에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아이폰에 그 휴대폰용 그 칩을 제공했다는 자격으로 그분이 맨 앞줄에 앉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안에서 그 인재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리더관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 책의 값은 한다. 과장 조금 섞어 말하면. 그리고 여기에서는 격의 발견,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 챕터마다 여기에 이제 별책부록처럼 이분이 또 쓴 게 있거든요.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됐고 2장은 조직에 관해서 말합니다. 조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로 경영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거나 앞으로 그런 리더가 될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조직이라는 챕터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전략. 생존과 성장. 3장에서 이 초격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상 이분이 먼저 프롤로그에서 밝힌 것처럼 반도체 사업 특성상 어떤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런 거는 못한다고 먼저 양해를 구해요. 독자분들에게. 근데 이제 초격차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거를 실현했는지 이 전략 이 3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기승전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절정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3장 다음에 이 격의 발견에서 아이폰의 탄생이 가져다 준 생각,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러니까 격의 발견 세 번째랑 네 번째,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삼성전자 이제 그 핸드폰용 그 칩을 개발할 때 애플에서 그걸 우리가 회사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컨택이 왔대요. 그래서 야, 너네 컴퓨터 회사인데 이거 뭐에 쓰려고? 이렇게 이분이 물어봤는데 쉽사리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빙빙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제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는 그 역사적인 프리젠테이션 그 장소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그 휴대폰 전용 칩을 이 공급을 해줬으니까 그 자격으로 이제 맨 앞줄에 앉았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때 쑥스러웠다 그랬나?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휴대전화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그 현장에서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박이지.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저는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모바일 디바이스용 반도체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품 공급자가 되긴 했지만 완제품 자체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통신사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애플은 당시에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컴퓨터 회사였고 그래서 애플의 이런 미래 행보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남이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세상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겸손하지 않니? 진짜 고수야. 진짜 겸손해요, 이분이. 그래서 무서워요, 저는. 야, 이게 자기가 작가니까 이 했어요 채나 아니면 뭐 씁니다 채나 했다 채나 자기가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뭐 했다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게 출판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막 구구절절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결과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나온 책이 뭐뭐 씁니다. 아니 이 어른이 꼭 삼성전자 사장이라고 하지 않아도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이 어른이 씁니다 하시면서 근데 내용 자체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 뭐랄까 숙연하게 그거를 느끼면서 이제 자기 개발적으로 깨우치고 뉘우치는 거지. 그리고 그거 자기가 실수했다, 예측 못했다 이걸 덤덤하게 말하시는 거야. 이게 굉장한, 저는 여기에서 전략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리더, 아니 마지막에 인재상에 관해서 4장 인재 3장까지 했죠. 3장은 전략이었고 4장 마지막 인재인데 이 인재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뭐랄까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맹점은 뭐냐면 사람을 알아본다는 그 전제는 사업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 밖에서 퇴근 후에 인간적인 친구로 만나는 인사이트, 어떤 통찰, 사람에 관한 통찰이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필드에서 일을 할 때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중간에 데리고 오는 걸 뭐라 그러지? 여하간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영 서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말하니까 생각났다. 이 책이 주는 진짜 특장점이 또 뭔지 아세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어떤 학술계에서 공부하거나 학자들이 연구했던 거를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런 뜬구름 잡는, 그래도 학술도 학계의 보고도 필요합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탁상공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필드에서 진짜 막 경쟁, 막 서바이벌, 막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그 필드에서 현실에서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를 했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재상에 대해서 지금은 워낙 글로벌해졌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의 전제 아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재관은 되게 심플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최고의 인재래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뒤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되게 훌륭한 인재상인데 근데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뽑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면접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호기심이 있고 어떤 지식적인 욕구도 강하고 어떤 거를 해봐야 된다는 어떤 클라이머적인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면 했지. 또 설령 삼성전자나 대기업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이 일단 있고 그러면 내가 먼저 배워야겠다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경험을 사는 거지. 호기심이 많고 자기가 볼 때 탁월한 인재상은 이미 그런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사람을 잘 협상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탁상 공론이 아니라. 그게 이 책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정말 어디서도 못 듣는, 자기가 조직을 꼭 경영하지 않아도 이런 책 얼마나 귀합니까? 언제 우리가 세계 1위 기업의 사장의 진솔한 에세이 같은 경제 경영서를 읽어보겠습니까? 격의 발견 이 네 번째, 이 마지막 챕터가 끝나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분의 진솔한 약간의 자기 얘기를 하세요. 실패와 극복에 관한 나 자신의 이야기. 희한하죠? 이런 분들은 되게 유명하신데도 언론에 잘 노출 안 되잖아요. 이분의 성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인은 대중이 알고 있는 유명인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알고 있는 유명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부러 좀 언론의 노출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의 책이니까 책이 주는 그 무게감과 진솔함과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약간 좀 담백하게 이분의 실패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3번의 고비가 와요. 첫 번째 고비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고비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고비가 뭐냐면 여기서 저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임팩트가 여운이 제 인생 3번째 시련은 제 후배가 저의 상사로 발령이 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대요. 어느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이 신부님한테 여러 가지 유혹을 해요. 야, 너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근데 이 신부님이 안 넘어가요. 계속 안 넘어가고 성자처럼 난 됐소이다. 난 관심 없다 이놈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사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너 동생 이번에 너보다 윗급으로 뭐 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신부님 얼굴이 싹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게 인격. 여러분 아니 자기 후배가 뭐 그렇게 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정말 피상적으로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이야기도 친구 연애 얘기는 친구 연애 상담은 기가 막히게 해주면서 자기 연애 때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친구야 나 어떡해? 연락 안 받아 막 이런 것처럼 자기 얘기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신의 후배가 자기의 상사가 돼가지고 이제 때때마다 결제 올리거나 결제 받아야 되거나 보고해야 될 때 자기 후배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회사 측에서 자기를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회사가 저를 내보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쟁에서 졌으니 물러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와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도 나빴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는 라인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꼭 정치성을 띈 어두운 블랙 라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하면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롤모델이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히 암묵적인 어떤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야
대박. 누가 이번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승진하실까? 승진하실까? 회사 내에서 어떤 자기의 작은 사회 내에서 그런 박 터지는 싸움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근데 빡 자기 어떤 이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 회사 출근할 때나 엘리베이터 탈 때나 어디 뭐 회의장 들어갈 때나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가 루저인 것 같고 막 자기의 피해의식과 어떤 열등감, 그리고 이분이 말한 것처럼 기분도 나쁘고 회사에서 날 보내려고 하나, 이런 두려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각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분 편을 들려고 지금 막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미 잘 팔린 책이야. 책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반말을 하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진짜 싫어. 여러분이랑 암묵적으로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세상에 대박. 여러분 승진해서 2번, 3번 떨어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온 내 부하 직원이었던 놈이 나의 상사가 됐어요. 여러분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야,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월급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님? 이게 회사 생활인 게 돈이라고 다가 아니에요. 60년, 65살까지 정년 보장된다고 다가 아니에요. 야, 진짜 못 다니겠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분도 이랬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나 그만둬야겠다 하니까 이 부하 직원들이 선배님 이렇게 하겠죠? 선배님,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작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만두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대박. 그래서 이분이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하 직원들에게 해왔던 말이 있었으니까요. 회사라는 조직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다. 먼저 회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부서가 잘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잘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조직이나 회사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결국 제가 한 그 말이 자승자박이 된 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늘 해왔던 말을 제가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행일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인격이 정말 자기의 평판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창피함의 핵심 상황 속에서 자기가 평소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나약함과 수치심을 정면 돌파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동료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내가 늘 그렇게 말해왔는데 내가 그걸 어기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솔직히 기분 나쁘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실력을 키우자. 함께 더욱더 노력하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써니님 진짜 멋있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얼마나 솔직히 기분 나쁘다. 여러분, 이거 부하 직원 앞에서 자기 감정 이렇게 툭 아주 열린 마음으로 툭 꺼내는 거 되게 힘들고 쿨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이 뭐 잘 나갈 때는 쿨한 척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이런 상황 얼마나 큽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이분 진짜 실력적인 면도 면이지만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시다. 이 부분이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이분이 자신의 후배에게 업무 보고를 얼마나 하신 줄 아세요? 얼마나? 자그마치 무려 8년입니다. 8년. 써니님, 8년. 여러분, 8년 생각해보세요. 예? 여러분, 결혼해서 애 바로 낳았다고 해도 8년이면 7살이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야, 말이 8년이지. 여러분, 대학교 4년제 대학교 2번 다니는 거예요. 와, 군대 4번 가는 거고. 끔찍하다, 진짜. 8년을 그렇게 후배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새기며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난관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패의 쓴맛을 본 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미약하게나마 응원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삼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삼성전자의 수장이라고 하면 쟤도 똑같은 놈이라고. 그거 진짜 어리석은 프레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면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력적인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됐고 세계 1위니까. 근데 그 세계 1위를 초격차가 뭐냐면요, 그겁니다. 이렇게 라이벌 구도에서 우리가 세탁기 이렇게 만들면 얘네 또 이렇게 만들고, TV 이렇게 만들면 또 이렇게 만들고. 근데 한국에서 싸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이 제품이 튀어나오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 제품이 튀어나오고, 이 엄청난 치킨 게임 한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전략을 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자. 그러니까 2등, 3등, 4등이 야, 쟤 못 따라가겠어. 야, 그냥 우리 2등에 머무르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월등하게 앞서 나가자고 하는 그 전략이 초격차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으로 이렇게 플랜 가운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런 가운데 결국 2017년에 인텔을 누르고 세계 1위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초격차, 여러분, 제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이 책의 인사이트는 초격차 전략, 야, 대단하다. 여기에서 하나 더 가서 초격차,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판에서 이분이 생각한 돌파구는 뭐냐면, 그러면 따라잡는 2등 플랜을 세워서 1등이 기술을 내면은 바로 따라가자. 뭐 이렇게 세웠거나, 아니면 그러면 국내 시장만 점유하자. 뭐 이런 전략이 아니고, 그러면 전 지구 역사상 가장 앞서 나가는 전략을 짜자. 이런 플랜을 세우는, 이런 발상을 해내는 분 자체가 초격차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격차 전략도 대단한데, 왜냐면 증명했잖아요. 반도체 사업 얼마나 이게 최첨단 사업입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반도체 사업이, 아내님, 99% 공정률이라고 해도 수익이 안 난대. 대박이죠. 이거 얼마나 치밀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업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런 사업군에서 실력도 실력인데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인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배워야 할 거 아닌가. 이분이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 자체가 그 자격을 갖췄다는 걸 이분이 쓴 글에서 증명해 보인다. 어투도 겸손하고 생각도 겸손하시고, 또 마지막에 담백하게 자기에게 구구절절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고 딱 거리를 두면서 담백하게 무려 8년의 그런 세월을 보냈고, 여러분 혹시나 힘드신 분들 작은 위로가 되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 멋진 분 같아요. 이 책으로만, 제가 이분의 사생활을 모르지만 이분의 사생활은 저는 몰라요. 사생활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이 책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분의 인격이 참으로 참 훌륭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프롤로그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롤로그에서 그 작가분이 이 책을 관통하는 엑기스적인 게 에필로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프롤로그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읽어볼 때 목차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거나, 아니면 목차는 안 보고 제일 먼저 보시는 부분이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책을 어떤 1분 서머리처럼, 영화 예고편처럼 프롤로그에 이 영화가 어떤 건지, 이 책이 왜 재밌거나 아주 귀한 가치를 띠고 있는지 증명해야 되는 그 그 부분이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이분이 프롤로그에서, 프롤로그 제목이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롤로그 제목을 안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프롤로그 제목도 썼어요. 이게 출판사가 이렇게 편집자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짜잔, 보이나? 프롤로그 제목이 변신입니다. 변신. 이게 이분의 인생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프롤로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프롤로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핵심 부분만 찝어드릴게요. 40여 년간 제 삶을 관통했던 키워드는 단연코 기술입니다. 기술이었습니다. 학생일 때는 기술의 원리를 배웠고, 실무자일 때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경영자일 때는 기술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집중했던 모습만 다를 뿐 기술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셈이지요. 저는 이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같아요. 나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변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분이 40여 년 동안 이제 공부하시고 경영자로 살아가셨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변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자신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성장은커녕 생존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적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체가 자기계발적인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왜냐면 유튜브에 아니면 네이버나 검색란에 이 책의 제목을 치셔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치셨다는 것은 이 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활의 어떤 취미 분야나 관심 분야가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소설이 아니라 비소설인 부분에서 관심 있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자기계발적인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리더, 정말 세계를 압도하는 초격차 전략으로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은 뜯어 고치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건 그런 변신을 해야만이, 자신을 뜯어 고쳐야만, 자신을 변신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거시적인 의미에서 이 책이 자기계발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이제 자연스럽게 독서 멘토링 홍보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서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독서 멘토링?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독서 모임이 아니에요. 독서 멘토링입니다. 삼성역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제가 독서 멘토링을 하는데, 독서 모임과 독서 멘토링의 다른 게 뭐냐? 제가 독서 모임도 해보고 독서 멘토링도 해봤거든요. 한 4년 정도 했죠, 아내님. 근데 개인적으로 제 성향상 독서 모임보다 독서 멘토링이 저에게 더 맞더라고요. 그럼 독서 모임, 그니까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독서 모임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같이 말하고 약간 좀 플랫한 구조면, 독서 멘토링은 제가 어떤 오신 분들에게 제 말 위주로 멘토링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2시간 내내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제가 뭐라고, 나이 3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영상 촬영한 건 2018년 10월이거든요. 31입니다. 한국 나이로. 글로벌 에이지로는 30, 그죠? 30인데 무슨 제가 무슨 멘토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사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관점에서의 깨달음이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셨었던 어떤 시야에서 어떤 질문을 드리면 자기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거나, 어떤 그런 자기계발적인 모임의 성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자기의 지식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꼭 찾아오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느껴져요. 어깨로 다 느껴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느껴져. 뭘 느껴지냐면, 저 사람 지식 자랑하네. 저 사람 말 너무 많네. 저 사람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 왜? 이 모임 자체가 독서 모임이고 그런 플랫한 플랫폼으로 구축된 모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 누가 어떤 뭐 재질하거나 센스 있게 재질하거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제 이야기가 재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위주로 모이시면 내가 편하게 내 얘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사회 보면서 일종의 뭐랄까 절제시킬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조율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모임보다는 멘토링이라는 네이밍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첫 모임을 갖고요. 삼성역에서 도보로 7분, 도심공항 타워 몇 층이지? 네, 여러분들 삼성역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유튜브에 책 읽는 사자 검색하시면 돼요. 또 제가 밴드 모임을 위주로 거기에 이제 제가 새로운 소식을 올리고 저희 커뮤니티, 독서 멘토링 커뮤니티가 네이버 밴드를 주축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셔서 책 읽는 사자 아니면 책 읽는 사자의 독서 멘토링 치시면 밴드가 나와요. 거기에 꼭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나 정보들이나 인사이트들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에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꼭 참여 안 하셔도 되거든요. 책 읽는 사자가 독서 멘토링 한다는 거. 그리고 10월부터 시작이고 한 달에 한 번, 지금 계획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오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선정 도서가 이거예요. 그래서 초격차에 대한 질문 리스트도 있거든요. 그거 질문 리스트도 보시고 질문 5개예요. 질문 리스트 보시고 그걸 준비해 오셔도 되고, 책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바빠서 나는 그냥 책 읽는 사자 하는 얘기나 듣고 싶다. 거기 모인 사람들 그냥 구경하고 나도 그냥 심심해서 유익하긴 하니까 거기 있고 싶다. 대환영입니다. 책 안 읽으셔도 되고, 책 안 들고 오셔도 되고, 질문 리스트 안 보셔도 되고, 밴드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그건가?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연락 주세요. 정리할게요.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독서 멘토링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